젠슨 황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하나요? 젠슨황하고 삼성전자가 아주 어떤 면에서 질긴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관계자들이나 몇 번 방송 얘기하신 것도 있던데 젠슨황의 위치가 애매할 때죠. 젠슨황이 실제로 GPU가 업계에서 유명해진 거는 첫 번째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 비트코인 때 유명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그 채굴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지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GPU를 하게 되면 훨씬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젠슨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GPU가 원래 500, 300만 원 하다가 2천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시절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오픈 AI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넘사벽의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이 중간 정도 때 삼성전자랑 비즈니스를 트기 위해서 실제로 삼성전자를 찾아왔었고 근데 거의 문전박대를 당했죠. 삼성전자는 워낙에 콧대가 높은 회사기도 했었었고 게다가 메모리 회사는 영업할 줄을 모릅니다. 메모리는 수급 관리만 하던 곳이었던 거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의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현재 삼성전자가 2년 동안 힘들었던 상황일 텐데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도 안 좋은 게 맞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부 회의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불협화음도 많이 있었었고요. 근데 삼성전자를 포기할 수가 없고 게다가 지금 이 HBM4라는 형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HBM4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가 그리는 모든 메모리 이제 GPU와 등등의 프로세서에서 이 아주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많은, 다양성이 많은 메모리 반도체들을 요청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번에 CES 컨퍼런스 콜에서는 결국에 젠슨황이 메모리가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GPU 성능이 아무리 올라가도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전체 세계에서 40%를 넘게 만드는 삼성전자가 젠슨황한테는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협력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깐부회동 기억하시겠죠. 깐부회동 때 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만났을까? 현대차 만난 건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틀라스 로봇, 현대차가 만든 로봇의 헤드를 엔비디아 GPU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날까 하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삼성전자는 옛날부터 이건희 회장과 친분도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삼성전자의 달라진 모습들을 이미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이 만났던 9월, 10월에는 삼성전자 단품 D램이 이미 품귀 현상이 났었고요. 실제 제가 안쪽에 내부 확인해 본 결과 우린 몰랐지만 25년 상반기 끝물 때부터 웨이퍼가 풀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반영돼서 이제 9월 달에부터 아마존도 깜짝 놀란 거죠. 아마존도 이번에 인공지능용을 뭔가 바꾸기 위해서 D램들을 과하게 주문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이미 엔비디아는 눈치를 챘고 엔비디아의 성능에는 GPU 성능에는 메모리가 중요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CES 연설에서 젠슨황이 아주 묘한 말을 했습니다. 메모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본인은 가장 중요한 메이커로서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어딘가한테 자기들이 만들 GPU, 말하자면 지금의 B200, 그 다음에 곧 나올 상반기 때 나올 소위 루빈에 들어갈 HBM과 D램과 혹은 낸드까지도 협력돼 있다라고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엔비디아에 갖고 있는 놀라운 기술적 로드맵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메모리가 중요하다. 근데 이미 그들은 깐부를 맺었든 아니면 적대적 동맹관계를 했든 간에 그렇게 해서 메모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 메모리 구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션을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 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는 아주 강력한 협력 관계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를 양산 단계에 올렸다고 밝힌 이 시점은 왜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HBM4에서는 기술적으로 단위 칩의 기술력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우위가 있는 게 확실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2년 만에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은 이제 일을 갈았다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HBM4를 만들었던 개발팀한테 특별 보너스가 나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에서는 특별 보너스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인사가 힘이 세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포션을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한테 특보를 줬다는 건 아주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전체를 다 줄 수 모를까. 이런 것처럼 특이한 케이스로 그룹의 위기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갔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품질에서도 결정적으로 성능이 좋았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올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 1부 때 얘기 드렸다시피 HBM4를 만들 때 삼성전자는 D1C라고 하는 최신품을 기반으로 했다. 두 번째, 로직 다이의 변경이 자유제재로 가능하다. 이게 됐겠죠. 근데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D1B라고 하는 안정적으로 전세 제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로직 다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는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 세대만 옮기게 된다면 말하자면 HBM4E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세대죠. HBM7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가 된다면 삼성전자는 D1C의 플러스 로직을 더 라이를 더 좋게 해가지고 이것을 최적화할 수 있게 더 됐고 올해 상반기 때 샘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 두 회사는 더 이상 D1B를 쓸 수 없게 4E에서는 D1B 말고 D1C를 써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러한 형태의 점프업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아예 한 단계를 점프업해서 지금의 안착이 된 이 시기가 이 서력과 추격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가 이 점유율을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가 57, 삼성전자가 22, 마이크론 21인데 지금 보기에는 SK하이닉스가 50에서 45 사이.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걸 따라가서 35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5. 그러니까 50에 35에 마이크론 좀 떨어져서 15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의 숫자가 좀 맞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과반 이상했던 하이닉스가 만약에 50알로 떨어진다. 이건 큰일 난다는 얘기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10%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삼성전자는 22%에서 35%까지 올라간다. 10%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금응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 마이크론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포지션이 떨어지긴 할 거면 여전히 위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로서 포지션이 조정된다면 당연스럽게 삼성전자가 위치가 좀 더 좋겠다. HBM4가 가장 중요한 결투의 장이 될 것이다. 일단은 첫 칼, 성능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첫 칼을 잘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M4가 이제 매출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시장 분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혼재입니다. 혼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술적인 분석이 어렵다 이런 분들이나 저도 기술적 분석이 제가 100% 맞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삼성전자가 그때 얘기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재설계 들어가서 D1A에서 D1C로 한다 그러니까 D1B도 못하는 애가 무슨 D1C냐? 근데 그거는 너무 잘 모르시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기술 점프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줄이는 게 어렵긴 한데 도전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 결국에 문제 해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술 점프업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려고 친다면 그만큼의 자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것 자원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동안 30년 동안 너무 돈을 많이 벌어왔던 삼성전자가 인력과 자본이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이 현재의 성능의 확대, HBM4의 성능의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건데 아직까지는 믿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가 100% 맞을 수 없기도 하고 하이닉스 분들의 말도 더 들어봐야겠지만은 그런 형태가 돼 있다. 사람들이 조금씩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댓글 같은 거 보더라도 어떤 분도 이제 기술적인 분들도 제 콘텐츠에 길게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해주는 거 있는 거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분들이 혼재긴 한데 HBM4에서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삼성전자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한 반이 넘어가는 수준인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영업선들, 네트워크 등등을 확인을 한다면 SK하이닉스가 기존의 수율도 높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실제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앞섰는데 돈은 SK하이닉스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이런 혼재들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술적인 게 위험하고 어려운 게 힘든 게 가장 뭐냐면 깐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맹 없어요. 말하자면 가장 잘해야 1등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1등끼리 모인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SK하이닉스가 이제 소위 GPU를 만들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거기서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것은 어디냐?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대항마가 크게 있고요. 이 중에 가장 건들기 어려운 건 TSMC는 건들기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양한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다양하다. 에이직이다. 이러면 당연히 누가 유리하죠? 삼성전자가 유리하죠. 왜냐면 여기는 로직 다이 같은 것들을 맞춤형으로 설계를 본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TSMC한테 그걸 달라고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다양성 중에서 가장 독점적인 권한은 TSMC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HBM 쪽은 삼성 하이닉스가 싸울 경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팹리스가 다양하다, 다양해진다 그러면 삼성전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혼재에서도 HBM4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두 회사들의 경쟁이 참 좋긴 한데요. 거기서 누가 더 나을 것 같은 거는 좀 더 지켜보시고 기존의 틀들을 탈피할 필요 있겠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위치는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에 CES에서 밝혔던 것이 결국에 본인들이 반도체를 만들려고 했더니 메모리 없이는 하나 안 되겠다. GPU를 가운데 놓고 봤을 때 티어 0, 1, 2, 3를 만들어놨습니다. 티어 0가 누구냐 딱 보시기에도 HBM이죠.
두 번째가 어디냐? 지금 나오는 게 HBF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HBF는 High Bandwidth Flash Memory라고 해서 HBM이라고 하는 거, D램은 저장 매체입니다. 저장 매체 중에서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낸드가 합쳐져 있는, 플래시 메모리 낸드가 합쳐져 있는 HBF는 속도가 느립니다, 원래. 그래서 보통 D램 단품과 낸드는 1000배 차이가 속도가 나게 되거든요. 근데 HBF가 왜 필요해주냐? HBM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소위 학습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머리라고 본다면, 이 HBF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가깝습니다. 근데 도서관이 데이터가 아주 잘 배열되어 있는 도서관이겠죠. 요거까지 발전되고, 그 다음에 탑2가 누구냐? 바로 이 단품의 D램입니다. 단품 D램이 왜 필요해주냐? 고객들이 추론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넣죠. 저희 여러분들 다 넣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넣을 때는 아주 빠른 게 중요하다. 그게 단품의 D램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즘에 나오려고 하는 게 바로 고속의 SSD라고 하는, 그래서 고속 SSD가 Tier 3입니다. 그래서 HBM, HBF, 그 다음에 단품 D램, 고속 SSD, 낸드죠. 이렇게 절차를 거추어져야 지금 고객들이 요청하고 있는 추론 시장에 적절히 맞겠다. 그래서 요거 맞춤형에 자기들도 설계에 반영해서 GPU를 다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확고한 발전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GPU를 잘 만들어도 얘기 들었다시피 데이터가 없으면 틀린다. 아니, 데이터가 없으면 속도가 아무 의미 없다. 그 다음에 정확한 밸류, 말하자면 키 밸류라고 해서 많이 나오죠. KV라고 해서 키 밸류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보들이 정확히 있어야 할루시네이션이나 그 다음에 속도나 훨씬 더 좋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 계속 검색했으면 굉장히 전력이 소모가 많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다 모셔놓고 HBF든 아니면 고속 SSD든 쓰게 되면 얘네들이 훨씬 더 속도와 전력 같은 것들이 절감되고 좋아지더라. 이기 때문에 이렇게 티어를 가지고 GPU 옆에 메모리를 가까이나 멀리나 배열하려고 하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말하자면은 메모리가 지금 GPU나 모든 시스템 모듈 성능에 가장 의존도가 강하더라. 메모리 월이 정확히 온 시대가 됐고요. 말하자면 엔비디아 덕분에 지금 삼성전자 위치는 글로벌 업계 중에서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위치가 돼버렸고요. 이것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 동탄과 평택과 이런 단지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빅테크 회사들의 구매 이사들이, 구매 임원들이 다 와 있고요. 이 보더들이 그냥 괜히 온 게 아니겠죠. 빨리 조금이라도 D램과 낸드를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D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가 이제 봤더니 사람들이 내 정보를 기억해주기 원한다. 그게 낸드라고 하는 저장 매체죠. 휘발성이 없는 비휘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요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가 나머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줄 모든 카드들도, 메모리 카드들도 다 필요해져. 얘네가 있어야 모든 소모 같은 것들이 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가장 큰 파트너가 된 것이 맞을 거고요. 물론 HBM의 기존 모델은 하이닉스와 가장 대표적으로 연관이 돼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깐부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능 좋은 건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래서 업계 내부적으로는 왜 SK하이닉스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는 D1C라고 하는 새 제품 쓰는데 니네는 뭐 용거리 평떨하고 D1B라고 해서 안정적인 걸 쓰려고 그러냐. 왜 그런 걸 내가 사야 되냐.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성능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완벽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대로 반도체 시장의 B2B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런 것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 실적처럼 HBM이 중심이 된 구조는 일시적인 흐름으로 봐야 하나요? 일단은 HBM이 일시적인 구조는 되긴 어렵겠다. 그러니까 HBM과 연관되어진, 말하자면 저희가 기술적 용어를 보시면 이 시스템 반도체가 가운데 있기는 한데 이 가운데가 약간의 태풍의 눈처럼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속도에 연관되어진 모든 에너지는 바로 오른쪽에 양옆에 있는 당장에 지금 쓰일 수 있는 HBM, 그죠? 이제 D램을 12개 혹은 4위에서는 16개 쌓으려고 하는 형태의 반도체가 있는 것이고, 그 옆에 26년 말 정도 때 벌써 시제품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샌디스크, 삼성전자까지 껴가지고 HBF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양에 붙어 있다. 이게 된다면 이 구조가 지금 이 GPU의 가장 기본 모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 드린 대로 추론 시장에 오게 된다면 일단 데이터가 많이 읽혀야 돼. 그 다음에 옳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 데이터 빨리 넣어줘야 돼. 이렇게 티어를 0에서 3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됐고, 이런 구조가 아마도 변화하는 추론 시장에서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AI 어플리케이션에 쓰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는 절대 일시적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수많은 해외 투자자, 이런 레널스트들, 모건스터니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반도체 메모리
메모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회사에서도 이 메모리를 대체 만들 수 없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 이 GPU 시스템 반도체 구조로 해가지고 수많은 메모리들을 요청하는 구조는 절대 변하지 않고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삼성전자를 예전과 같은 시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뭐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겠지만은 메모리라고 해서 중요해진 메모리 반도체하고 여기에 연결돼서 시스템 반도체까지 다 만들 수 있는 소위 원키 솔루션, 그다음에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회사고요. 더 앞서가서는 바로 피지컬 AI까지 가능해진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해가지고 얘기 나오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요 두 곳은 얘기했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일단 다시금 뭐 삼성이 돌아왔다는 얘기 했을 정도로 이제 아주 자신감 회복이 된 상태고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쪽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올해는 작년 대비 매출 2배 이상을 일으킬 것이다가 목표입니다. 이익을 흑자 전환하게 되면 다행인데 교도부 확보하겠다는 게 이제 올해의 목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은 뭐라 그랬냐? 피지컬은 올해 안에 보여드리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장단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것들이 잘 됐을 때는 최고의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대단한 회사가 됩니다. 저도 이제 삼성전자 다닐 때 2008년도 때 DS 부문과 그때는 DMC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세트 부분과 부품 부분이었죠. 이 두 부분으로 했을 때는 이런 조합이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얘기했는데 그때가 딱 된 소리가 3년 전에 있었죠. 그거 세계에서 다 뭐하냐? 다 2등도 못하는 거, 3등인 걸. 이런 거 했을 땐 최악의 조건이었죠. 근데 지금이 컴퓨팅 파워가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 메모리 센츄릭으로 돌아가지 않냐? 그럼 메모리를 잘하는 곳이 어디냐? 여전히 양과 질의 의미에서 삼성전자가 뛰어나다. 그럼 이걸 통해서 성능을 부과할 수 있겠다? 그럼 메모리 연결되어진 로직 칩이 메모리 연결돼서 뭐 NPU와 TPU가 이런 것들이 된다면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의 메모리 영향이 굉장히 크겠다. 또 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머리가 된다면 이 머리가 결국에 피지컬 AI까지 간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계단식으로 확장만 된다면 계단식이라보다는 저는 뭐 시스템 파운드리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의 로드맵이 명확히 있다. 투자하신 분들께서 보실 때는 일단 메모리를 중심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이 사이클을 보시면은 현대차는 뭐죠? 저 반도체 전체는 다 TSMC나 엔비디아 쪽에 의존한다는 것이고 뭐 메모리는 삼성한테 받겠지만 이렇게 받는 게 지금 현재의 현대차의 상황일 것이고 테슬라는 어떻게 요만큼을 삼성한테 받고 나머지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머리나 기억이나 등등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반도체가 될 것이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피지컬 AI는 또 다른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의 방향을 맞기 때문에 그걸 단계적으로 보셔가지고 냉정하게 보시면서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크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 반도체를 먼저 챙기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반도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정치적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다음에 이제 특히 서구는 이 설계와 생산에서 반도체에서 설계를 부가가치 높고 그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설계를 살리고 생산을 이제 아시아로 넘겼던 시기가 오랫동안 있었었고요. 그것의 여파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처럼 이 거대한 반도체 기업들이 아시아에 생기는 효과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앞서서 1980년대 중반 정도에는 일본이 한번 망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삼성 쪽이나 대만 쪽에 굉장히 큰 수혜가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봤더니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물건이 안 만들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서 바이든 정부 때는 소위 얘기해서 IRA 법안 같은 걸로 지금 뭐 법안 같이 좀 더 뭐 점진적이고 혹은 어떤 면에서는 있어 보이는 격식 있는 것처럼 하는 것 대비해서 트럼프는 그냥 대놓고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은 우리한테 만들든지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에 우리나라는 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위기는 우리나라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메모리라고 하는 점점 중요해지는 반도체를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보통 20% 만든다고 친다면 나머지 70% 정도는 한국이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은 이미 알고 있고요. 뭐 인텔한테 인텔이 메모리 만드는 데 접근해 본다? 인텔이 메모리 만든 지는요. 약 4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물론 인텔이 만들려 한 적이 있습니다. D램과 낸드를 가운데로 해주는 뭐 P램이라고 해서 PC램이라고 해서 스위치가 다른 모양인데 D램하고 낸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램은 속도가 빠른데 저장은 안 돼. 낸드는 속도 느린데 저장이 많이 돼. 이것이 애매하게 속도도 적당히 빠르고 저장도 되는 이렇게 P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가 인텔이 말아먹습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산업을 인텔이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저기는 이미 성이 다 젖어 있는데 지금부터 성을 진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은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메모리 쪽에서는 확실히 강한 게
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조건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TSMC 쪽의 물량을 외려 한국이 받을 수가 있겠다. 트럼프는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응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위기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자국에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지금 어디에 필요해지고 있나요? 미국 특히 반도체에서 이제는 팹을 건설하겠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지금은 미국 회사지만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싱가폴과 대만과 일본에 있습니다. 팹도 대부분이 세 군데 있고, 근데 마이크론이 공헌한 게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에 그렇겠죠. 뉴욕주 위쪽에다가 제 기억에 우리나라 돈으로 보자면은 100조 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100조 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 메가 팹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팹을 짓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에 뉴욕에서 뉴욕주 위쪽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분산 전략을 가지고 팹을 미국에 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얼만큼 매력이 있을 것이냐 여부인 것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2년 뒤에는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팹을 짓는데 1년,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라인 들어가서 웨이퍼 짓는데 2년. 그래서 이제 보통 올해 당장에 짓더라도 2년 뒤에 웨이퍼가 나오기 때문에 2년 뒤를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아주 오랫동안 실제로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하는 곳에 팹을 지었고요. 지금 그곳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 쪽에 얘기하는 테일러 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올해 말 정도 때 웨이퍼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어서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 투자한 것들이 기간이 굉장히 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이닉스는 통상적으로 HBM용의 팹만 후궁정 쪽으로 이쪽으로 짓는다고 하는 게 현재 업계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적절하게 팹을 짓는 거는 맞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럼 어떻게 하냐? 미국 내 테크 회사들의 수주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형태로서, 일단은 트럼프가 얘기했던 미국에서 제품 팔 거면 미국에서 지어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어느 정도를 많이 들을 수 있겠고, 그것과 연결해가지고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들이 적당히 눈치를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로 보자면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원래 2,5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그거를 2배로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치적 상황 때문에 타격을 입은 걸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TSMC가 아리조나에 3나노 팹을 지었더니 이 팹에 들고 있는 비용과 손실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대부분이 이제 현재는 마이너스 정도로 매출 대비 손실이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들이, 그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생산 팹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미국에 짓긴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적절하게 방어하는 형태로서 트럼프의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보고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가진 메모리 기술은 다른 나라에서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영역인가요? 안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게 딴 나라에서 만들기 어렵냐. 결론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처음 만들었던 거는요, 거기입니다. IBM에서 D램을 맨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토로라에서 만들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만들다가, 인텔에서 메모리 만들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지 않다가 요거의 메모리 반도체를 일본이 받게 돼서, 일본이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전체 업계 메모리 1등을 했었었고요. 메모리 회사를 포함해서 전체 반도체 이익의 1등에서 10등까지 있을 때 7개 회사가 일본에 속할 정도로 대단히 위세가 컸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를 하려고 했던 게 삼성전자였었고요. 현대전자,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전신이죠.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걸 만들고 S를 만들려고 하다가 SK하이닉스가 수많은 법적 공방과 감자 상태를 끝난 다음에 2000년부터는 바로 삼성전자와 함께 D램을 만들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계속적으로 경쟁적인 상승 곡선을 많이 그려서, 어쩌다 보니까 메모리 회사들이 도시바도 있었고요, 히타치도 있었고 등등도 있었다가 메모리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거의 독점화되게 됐고, 그 다음에 일본 회사가 있었던 마지막에 엘피다라고 있었고요. 그게 2016년에 망해버렸는데 그것을 산 게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원래 강력하게 회사가 있었던 것라기보다는 그 망한 D램과 낸드 회사들을 합병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던 전형적인 이제 미국식 방식의 이 경영권 어떤 취득에 따라서 이제 경쟁을 높였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D램과 낸드를 만들 수 있는 집적도가 극심히 심한, 수율이
80% 이상 높은 이 좁은 영역에서 수많은 스위치를 꼽는 이 방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갈 생각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업계의 전망이고 확신입니다.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TSMC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죠. 여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특히 삼성처럼 메모리를 만들려고 하다가 2008년도에는 뱅가드라고 하는 D램 회사 네트를 샀다가 결국에 1년 만에 포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득달같이 수율을 높이는 이런 회사들 할 일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에 중국이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게, 사업 때도 얘기하겠지만 중국은 보통 한국 반도체보다 3년 정도가 반도체가 뒤져 있습니다. 근데 이 3년 정도 뒤졌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보시겠지만 3년 정도를 쫓아가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이 뒤진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완벽히 기술 개발된 제품을 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고 이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생산성은 삼성전자가 4, 하이닉스가 3, 마이크론 2, 중국이 1, 4, 3, 1 잡는데 이익률은 여전히 5% 이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존재는 많다.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큰일 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자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냐면 한국,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메모리를 할 수 있냐? 안 하죠. 못하고 있죠. 이미 다 팔렸고. 물론 키옥시라는 회사가 독특하게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낸드에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요. D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피더스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를 파운드리 해주는 회사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일본은 그렇다. 미국은 국내 회사들 말고는 마이크론이 짓긴 하겠지만 2년 뒤에 얘기겠다. 그 다음에가 중국은 격차가 3년 차이 난다. 대만은 메모리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은 집적도 있게 수많은 칩들을 넣었던 이 경쟁력과 수율에 대한 노력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에 사야 된다. 근데 중요해졌고 풍기가 나게 됐다. 그래서 지금 더 메모리 회사들한테 요청하는 곳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독점과 과점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과 SK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요구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 한국 반도체에 더 유리한 선택인가요?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테일러나 오스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빅테크 회사의 파운더리 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테일러 팩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쪽에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수주를 주려는 게 있어서 그렇지, 테일러 공장은 거의 다들육이 있어가지고 주재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원래 빅테크 회사의 파운더리 전략이 있던 것이 맞습니다. 네, 그게 맞고, 근데 이제 지금 SK 같은 경우는 빅테크 회사 전략도 있긴 하지만 IRA 법안에 따라서 실제로 해외로 팹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제외하고요, 나가는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적응이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쪽에 빅테크 회사를 겨냥했던 이걸 제외하고는 한국 회사들은 원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팹을 많이 짓는 것은 위험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인건비 같은 것들이 겨우 2배 이상 든다.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탈취 위험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단의 다른 예로 볼 수 있으면 TSMC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N-1 전략이죠. 대만이 2나노 한다. 그러면은 미국은 타 지역은 2나노를 하면 안 된다. 3나노다. 그래서 N-1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상태와 마찬가지로 각국 이 두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기술력을 내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이라고 하는 것에 교두보가 있으면 좋겠지만 관세에 대해 대응하는 정도가 낫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한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방향이 바뀔 때마다 반도체 산업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번에 가장 컸던 게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였었습니다. 실제로 산업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근데 반도체 산업의 이번에 특별법의 역할은 결국에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회사들한테 원래는 이 실제로 돈을 줄 때 세제 혜택을 줬었거든요. R&D에 했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데, 지금은 반도체 특별법은 돈을 주는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자금 지원인 겁니다. 세제 혜택이 아니라, 조세 혜택이 아니라 자금을 준다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프라는 여러 가지 측면이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수와 전력에 대한 인허가 같은 것들을 간명하게 해주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원래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기에 52시간 특별법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노동시간 52시간을 예외시키겠다. 근데 이것은 이번 정부는 뺐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필요한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첫 번째에 자금 지원한다 같은 경우는 오케이가 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는 공수와 전력은 이 수도권 집중 문제에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뭐냐, 용수와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인허가 된다고 해서 용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놔두는 것은 저는 참 특이한 게 지금 그 두 회사가 2030년까지 공장을 팹을 다 지으면요, 원전이 15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이 원래 쓰고 있는 전력량의 거의 40% 육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발전소를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실제 라인 구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 분들이 특히 반도체 수호하겠다고 우리한테 팹을 지어줘 뭐 이러고 계시는데, 실제로 전력 용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반도체 팹 돌리다가 자기들이 불을 꺼야 돼요. 네, 블랙아웃이 본인한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수도권 시민의 한 명 얘기를 하는데, 용인 팹이 들어간다는 것은 수도권 전체 블랙아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꽤나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입지 선정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한 기본법은 통과가 됐는데 용수와 전력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산지도죠.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한 곳이 거기서 써야 된다. 네, 이런 형태를 가지고 된다면 그동안 지금 용인 팹 같은 경우가 지어지게 된다면 다른 곳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송전선이 필요합니다. 송전선은 거의 20년 됐는데 밀양 사태 기억나시겠지만요. 그 송전선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아주 큰 사회적 갈등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 같은 거는 실제로 없애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집중의 팹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게 세 번째와 연결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결국에 인력 문제거든요. 이 인력 문제는 52시간 예외 처리 같은 거는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 회사만 지켜보자면 하이닉스가 52시간 예외를 해서 HBM 개발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52시간을 풀지 못해가지고 개발 못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거는 리더십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이거는 52시간 규제로 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랑 연결되게 인재 양성 문제는 결국에 무엇이냐. 이 팹들이 영남 지방처럼으로 가서 비수도권을 가게 된다면은 우수 인재가 가지 않는다. 제가 반도체를 오래 일했던 사람으로서 우수 인재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그 정도 팹의 인력들은 지방 국립대학교에서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지역에 우리나라가 뭐 KTX로 2시간, 4시간이면 다 되는데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팹이면 다 갑니다.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청주에 팹이 있거든요.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런 것을 남방항선처럼 해서 나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반대하는 입장이고, 제가 공대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남방항선처럼 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를 거두하는 것과 그 다음에가 이 보이는 송전선에 대한 갈등을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문제를 소위 간과하는 것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력 양성은 어느 지역에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루 분배할 필요 있겠다. 그 다음에 에너지 활용 같은 경우도 지금 에너지 활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곳에서 팹이 있는 게 맞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반도체가 경쟁력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인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정치적 문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력 양성 문제는 제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얘기 드렸었는데, 반도체는 아주 우수한이라고 하는 인력부터 손발로 써가지고 숙련해야 될 사람부터 너무 다양하게 인력들이 있다. 말하자면 고등학교 졸업 때부터 대학 박사까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야 되는 게 반도체 업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공계의 모든 전공이 다 있어야 되는 게 반도체 업계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자. 그래서 이런 인력 양성에 대해서 대졸자 중심이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력과 인력들, 그 다음에 다른 산업들, 말하자면 장비 회사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장비는 기계공학에 갔거든요. 그럼 기계과에서 있던 분들, 말하자면 이거는 LG전자나 현대차처럼 이제 자동화가 거의 되거나 해외로 다 나가버려서 LG나 뭐 현대나 아니면 삼성 일부 현업사들이 할 게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이 기계공업 쪽은 산업 전환이 있어야겠다. 이런 산업 전환
원화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전공과 모든 학력이 다 필요한 반도체 인력들을 산업 맞춤형으로 길러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는 특히 용수와 전력, 그 다음에 항공 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되게 유명한 글로벌 탑3의 반도체 패키지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요. 하나는 파주에 있는 ASE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에 있는 엠코죠. 엠코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이렇게 1, 2등 업체가 우리나라에 잘 있습니다. 근데 엠코 테크놀로지가 공장이 어디에 있냐? 실제 인천에 가장 크게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 있습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엠코 테크놀로지에서 왜 광주에 있냐? 일단 인력 수급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아픈 공항이긴 하지만 무한 공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청주 팹도 왜 있느냐? 청주 공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항공 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충분히 반도체 수급이나 수출 같은 것들이 아주 영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수와 전력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야 된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팹이 들어온다고 자기들이 좋아할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값은 오를 수 있겠지만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생활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요 농번기 때도 TSMC 용수가 부족하죠? 그럼 벼농사에 물을 대지 못하고 TSMC 용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참을 수 있겠냐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TSMC는 물의 자급률, 말하자면 반도체에 물이 100이 들어가면 실제로 물이 한 15% 정도가 증발되고요. 85%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85%의 9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TSMC는 90%를 재사용한다. 근데 삼성전자는 7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물의 재활용 같은 것들을 할 생각을 잘 안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기업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인프라는 매우 신경을 써야 되겠다. 세 번째가 결국에 정치적 상황입니다. 정치적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서도 메모리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이건 양쪽에 다 팔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게 뭐죠? 결국에 TSMC보다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미국의 편에 서가지고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치적 갈등을 우리나라가 다 좋게 될 수 있는 거 이쪽으로 가보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들이 정치권에서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 인프라에 대한 문제, 글로벌 정치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것들이 잘 활용이 돼야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항구적인 경쟁력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격을 스스로 정하는 제조업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기업 두 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촬영길 기준으로 약간 주식이 조정하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IT 산업에서 이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구매되어진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질문 주신 것처럼 이 공급자 중심의 공급자들이 가격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위 프라이스 테이커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같이 얘기를 계속 해 나가겠지만은 실제로 반도체 제품들의 발달, 그 다음에 산업의 발달을 봤을 때는 제가 삼성에 처음 일했었던 20년 전에 오래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 비율이 한 20%, 80%, 한 2대 8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후에 모바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AWS라고 그래서 클라우드 나오고 그때쯤부터는 보통 1대 2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갔죠. 1대 4에서 1대 2가 됐는데 지금 AI가 터진 다음에 특히 HBM을 비롯해서 작년 9월부터 터진 이 단품 디램이라고 하는 것의 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낸드라고 하는 쪽까지 같이 상승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시장에서 이 메모리 업체들이 실제로 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공급 결정뿐만 아니라 성능에도 메모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올해 같은 경우가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가 총 작년 대비해서 약 100% 성장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가 얼만큼이냐 보통 작년을 2,500억 불 정도로 매물을 잡고요. 그러면 거기에 2배 정도 되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보통 5,000억 불 잡겠죠. 그런데 올해 현재 트랜스포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시장 전망 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가 2,500에서 5,000으로 올라간다. 5,000억 달러로 올라간다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도 상승하기 때문에 요만큼 수준이 아니라도 1대 2도 아니고 1대 1.5 혹은 그 이하 정도로 해서 메모리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메모리 점유율의 70%를 넘고 있는 이 두 회사는 결론적으로는 가격 결정권자 및 공급 결정권자가 된 것이 현재 상황인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중요했던 시기,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성능의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 이것이 이 3분기 정도 때까지 있었던 감산 기조와 맞물려서 이후에도 실제로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생산성이 확대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꽤나 오랜 시간 공급권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모리 생산업 업체들의 수위 위치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많은 업체에서 예상하고 있듯이 아까 얘기드렸던 트랜스포스도 25년도에 2,500억 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2배 상승, 100% 상승한 5,000억 불,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그것의 50%인 7,500억 불. 말하자면 근데 계속적으로 2,500억 불 이상을 상승하는 정도로 간다는 얘기겠죠. 2027년에는 어떤 면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마켓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된다면 이 공급했었을 때 70% 이상 하고 있는 이 두 회사가 모든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수많은 회사들 증권사 레포트들에서 외려 국내 증권사 레포트들보다 해외 증시들이 더욱더 SK하이닉스가 난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80 후반대에서 90만 원 정도가 현재 SK하이닉스 가격인데 보통 120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SK하이닉스는 첫 번째로는 이제 HBM3E라고 하는 이 AI용 반도체의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것이 가장 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수혜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이번 25년 4분기 뿐만 아니라 25년 전체 이익에도 엄청나게 기록적인 영업 매출하고 영업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도 숫자도 배웠어요. 974758이라고 97조 매출에 47조 영업이익, 그래서 58%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넘사벽에서라고 할 수 있는 TSMC의 영업이익률을 앞서는 것이고요. 국내 제조업 사상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두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탄탄한 영업이익률을 일단 거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와 함께 또 비교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HBM3E라고 하는 이 아주 고품격의 반도체, 이것을 거의 60% 가까이를 공급했었던 과점 시장에서 훨씬 더 1등의 위치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이 반도체가 결국에는 올해에도 부족하다, SK하이닉스가 떨어질 일은 없겠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가 SK하이닉스의 견조한 이익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래서 올해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둘 회사의 영업이익 정도를 240조에서 30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포션을 둘이 나눠갈지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겠지만, 일단 SK하이닉스가 그런 HBM3E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메모리가 품귀 현상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년도 실적이 너무 탄탄하다, 올해는 확대될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가로 봤을 때는 하락 여력은 전혀 없다. 상승, 물론 조정은 있을 것입니다. 조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조용한데 지금은 어떤 흐름에 와 있는 것이고 하이닉스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는 특이한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일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소위 서학개미들 해가지고 해외에는 우리 특히 나스닥 이라는 데를 개인 개별 투자자로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이 삼성과 하이닉스 주식들을 해외 사람들이 사는 거는 개인이 불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지수, ETF 투자 같은 거밖에 못하고 있어가지고 소위 기관들 매매만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이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회사, 국내 분들한테 실제로 매수나 매도가 진행이 많이 될 텐데, 개별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약간은 물론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신뢰를 덜하는 대상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화랑이 됐던 2024년 정도부터 25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이 기술적인 오류도 있었었고, 주식시장에서의 8만 전자에서 5만, 4만까지 떨어졌던 이런 기록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못 믿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심리적 원인이 강하다고 봐서,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기술적으로 보실지라도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때 기록적인 영업이익 20.1조 원, 대단한 한국 사회의 분기 이익 중에 가장 큰 액수였죠. 그걸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MX, DX 이런 가전 쪽에, 핸드폰 쪽이 영업이익률이 1조에서 2조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영업이익을 반도체가 다
견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업이익률 포션을 봤을 때 작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반도체 DS 부문이라고만 깊이 들어갔을 때도 하이닉스가 거뒀던 5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아직까지 파운드리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메모리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16조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의 영업이익률이 38%다. 그러면 이제 50% 육박했던 SK하이닉스보다는 더 영업이익률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투자들 보시기에는 좀 더 낮은 형태의 주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삼성전자가 급하게 실제로 가격이 상승했던 작년 한 11월부터 따져본다고 한다면 10만 닉스 뭐 그때부터 따져보시면은 이익률,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60%였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단위 액수 자체가 너무나도 컸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한 주에 60만 원에서 지금 90만 원 된 거고요. 삼성전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로 보시면은 실제로 그렇게 차이는 없다. 근데 이제 액수가 너무 크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더 커져 보이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도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증가됐다. 저도 자금이 부족해서 진행하지 않다가 특히 방송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저도 솔직히 10만 원대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10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당연히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상승력이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더 얘기 나누겠지만은 이제 실제로 HBM 영역에서 삼성전자는 독점의 영역이 아니었었죠. 말하자면은 실제로 HBM의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57, 삼성전자가 22, 그다음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21이었었거든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의 독점적 유의했던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올해는 훨씬 더 나아질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이 있어서 실제 삼성전자는 이익률을 더 올라가고 점유율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단품의 비싼 가격에 대한 생산성이 높은 장점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상승 여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HBM4 이야기가 많은데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나요? HBM4를 얘기함에 있어서 누가 명품이냐 여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결론이 난 것은 저희도 WNTP에서 몇 번 말씀 계속 드렸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던 사항이라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좋겠죠. 특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정확히 얘기했던 게 고객사에서 요청했던 스펙 대비, 스펙이 제덱인데요. 그 대비해서 훨씬 높은 그걸 상회하는 형태를 가져와서 11.7GBps라는 속도를 거뒀다. 근데 보통 제덱의 스펙을 8에서 9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8에서 9라고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했기 때문에 명품이 맞은 거고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HBM3 승인을 받았을 때 그들 또한 품을 가져왔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2년 정도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소위 굉장히 힘들었던 SK하이닉스가 거의 불세출에 영웅이 됐던 시기가 바로 HBM3에 대한 승인이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SK하이닉스가 원래 기존의 제덱의 스펙 대비해서 더 고성능의 품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따돌렸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서 그게 동일하게 다시 돌아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명품인 건 맞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컨퍼런스 콜에서도 SK하이닉스가 인정했습니다. 자기들은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 우위를 가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쟁사가 이번에는 더 들어올 것을 알고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컨퍼런스 콜은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신문기사나 되게 많은 어떤 유튜브들에서 하이닉스가 HBM도 70% 가져갈 것으로 예약돼 있다. 근데 이게 주어가 누구냐면요. UBS라고 하는 소위 컨설팅 회사예요. 누가 주어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하이닉스가 올해에도 70% 점유할 거라고 하는 거는 UBS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 애널리스트 회사에 가깝다. 여기에 주어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 대비해서의 결과에 가까운 것이고 예측에 가까운 것이고 두 회사의 컨퍼런스 콜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HBM4에 갖고 있는 순조롭게 통과되고 있다. 그 다음에 2월에 출하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BM4E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것까지 올해 상반기 샘플을 제공한다 라고까지도 정확히 명시해놨는데 SK하이닉스에서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뭐였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쟁사가 올 것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그간의 품질의 성능 같은 것이 따라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약간 어떤 면에서 문학적 표현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술적인 건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생산성을 따졌을 때나 수율을 따졌을 때 이 첫 번째로 수율은 SK하이닉스가 높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개발해 왔었고 작년
작년 9월부터 양산성을 확보했다라고까지 공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분히 엔비디아가 자신들 루빈 칩에 탑재할 HBM4를 넣기 위해서 각 회사들한테 재설계 주문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덱 스펙이 8에서 9 정도였는데 10 이상을 원했었고 근데 10GBps 이상은 현재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더 원다이죠. 좋은 다이라고 할 수 있는 D1C 11.7나노라고 말씀드렸던 D램의 10나노 6세대 제품을 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로직 칩이 4나노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1B라고 하는 12.8나노 정도의 스위치를 갖고 있는 10나노 5세대 칩을 쓴다. 다이를 쓴다. 거기다가 파운드리가 가장 큰 문제죠. 로직 칩을 8나노나 12나노 TSMC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D램 D1C와 D1B의 그 사이즈 차이는 결국에 뭐냐면 전력 용량 차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전력 용량이 삼성전자가 1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그동안 발열에 되게 취약했지 않습니까? 이 발열에 취약한 소자가 맞긴 맞은데 소자가 켜지는 전력 용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당연스럽게 갖고 있는 힘이 줄어드니까 열이 덜 발생되겠죠. 같은 에너지겠죠. 그러니까 전력 에너지가 덜 든다. 덜 드니까 열이 덜 발생된다. 발열이 개선된다. 이렇게 됐고요. D램 원다이가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로직 다이인데 로직의 4나노하고 만약에 12나노다. 여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은 거의 2.5배 정도의 전력 용량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는 바로 옆에 같은 기흥과 화성 쪽에 로직 다이 산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테스트를 무한히 반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D램 D1C 다이가 있는 12개짜리 D램 뭉치하고 로직 다이가 붙어있을 때 이 테스트를 무한 반복할 수가 있고 만약에 고객의 요청을 온다면 재설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설계도 없이 통과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D1B를 쓰고 12개짜리 뭉치에다가 실제로 로직 반도체 12나노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TSMC인데 여기서 아무리 다이를 많이 공급받다 할지라도 테스트가 여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재설계 요청이 된다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뭐라고 나왔냐? 컨퍼런스 콜도 이렇게 나왔어요. SK하이닉스는 D1B 제품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만족하는 성능을 나왔다는 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했고 D1C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는 D1C를 통해서 고객사 요청 대비 더 높은 성능을 구가했다. 아시겠지만 D1B나 D1C는 솔직히 알 바 아니고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성능이 잘 나오면 좋은데 하이닉스는 품질을 통과할 정도인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품질을 넘어서는 정도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걸 쓰게 될까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웨이퍼 생산성이나 기존의 수율성을 봤었을 때는 가격 측면에서는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원가를 더 투여한 겁니다. 수율도 낮을 거기 때문에 원가가 비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가로 봤었을 때나 이익을 봤을 때는 덜할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앞서간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것을 확인한다면 기존의 HBM3E의 거의 뭐 강약 아주 그냥 강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 이것의 투자 여부나 수율 확정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HBM4에는 상당폭 유리한 측면이 오게 됐다. 2년 만에 서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산업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건 어떤 변화로 봐야 하나요? 네, 이번에도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기들의 핸드폰을 만들까 말까 고민 중이다 라고 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너무 올라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쓰시고 계신 모든 제품에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소위 기억과 처리를 해주는 반도체가 필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1950년에 만들었던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만들었던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냐? 메모리는 단위 기능을 해주는 어떤 하나의 부품, 코모도티라고 얘기합니다. 수 있겠죠. 일반 부품으로서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귀중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설계하기 어렵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둘의 발달이 어떻게 진행됐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단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점점 면적을 줄여가면서 집적도를 향상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제가 TV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주로 용량을 중심으로 발달됐다. 시스템 반도체는 뭐냐? 기능과 속도를 중심으로 발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인공지능에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무리 뭐 GPU나 CPU가 빨라도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읽질 못하면 아무리 빨라도 무용지물인 것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이 현재 우리가 인프라 서버용 쓰여지는 엔비디아나 등등등 회사들의 에이직 반도체를 포함해서 AMD
AMD든 뭐 구글의 TPU든 이런 모든 것들의 실제로 인프라용 서버용 반도체가 엄청난 형태의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갖췄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데이터가 안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되냐? 빠르거나 속도가 좋다고 하는 GPU나 TPU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불어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메모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럼 이 메모리가 같은 공장에서 D램이든 랜드든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우리가 HBM용 서버용 메모리라고 말씀드린다면 이거랑 동일한 공장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LPDDR을 이용해서 핸드폰용 저전력, 로우 파워죠. 저전력 메모리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나오는 PC용 메모리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 종류는 실제로 코어는 거의 안 됩니다. 이게 설계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메모리 회사 같은 경우는 돈이 가장 비싼 게 HBM과 서버용이라. 그럼 여기에 대부분 투자를 집중하겠죠. 그러면 당연스럽게 여기 LPDDR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D램과 그 다음에 PC용 D램에서 수급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가 또 풍기가 나겠죠. 이렇게 돼서 서버용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메모리가 메모리 회사들의 실적을 견조하기 때문에 전체 풀캐파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스럽게 메모리에 연관되어진 핸드폰, 메모리에 연결되어진 노트북 이런 것이 다들 심각하게 품귀 현상이 됐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트북 지금 못 사거든요. 다들 기존에 보통 200만 원 했던 게 300만 원 하고요. 100만 원 했던 게 저가 PC가 더 비싸지고 왜냐면 메모리에 못 구해서 그랬어요. 이건 산업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지금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뭘 하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가격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 혹은 마이크론 일부가 만들어왔던 단품의 시장이 아니라 이런 모든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계에서 메모리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메모리 센트릭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산업의 역할을 미치게 됐고 이것은 모든 산업에서 IT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피지컬 AI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지금 제조업 자동화, 조선도 자동화, 모든 게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속도에 연관되어진 건 메모리가 중요하다. 메모리가 있어야 실제로 제품이 만들 수가 있다. 하나도 없으면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품귀가 됐다. 성능이 중요하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지금 메모리가 실제로 IT 산업의 중심이 됐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볼 때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죄송한 얘기긴 한데 기존의 뷰로서 우리가 시장을 보거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부터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주가가 2,500에서 5,000까지 거의 1년 만에 올라버렸고 다 불안한 상황이 돼 있긴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쌍끌이한 건 맞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법적 개정들도 많이 돌아가서 충분히 많은 도움이 주고도 있기도 하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부동산 자금이 오는 것까지 아직 오진 않았는데 특히 은행에서 소위 적금하던 분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죠. 이런 펀드가 온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연금을 국민연금에서나 이런 소위 연기금들이 해외 주식이 아니라 국내 주식을 돌릴 수 있도록 약간 정책적으로 어떤 형태에서는 좀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보시게 된다면 결국에 수급이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쪽 전문가들이 할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 쪽에 가격 예상을 보는 것보다 때로는 요새 구글 번역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LLM 같은 거 돌려가지고 해외 레포터들 직접 보셔도 좋습니다. 해외에 왜 봐야 되냐? 결국에는 빅테크 회사들하고 같이 옆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이들의 니즈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엔비디아 CES를 보시는 분도 있고 저도 당연히 봅니다. 방송을 해서 보기도 하고 저를 해서 보는데 이걸 보게 된다면 우리가 다음 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젠슨 왕은 지금은 메모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인이 얘기해버렸고요. 그 다음에가 지금 모든 빅테크 회사들이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메모리 컴퓨팅 파워가 1000배 좋아진다고 10배가 아니라 1000배 좋아진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10년 정도 후까지. 그럼 그런 빅테크 회사가 대부분 돈을 반도체 주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하고 같이 붙어있는 이 빅테크 회사와 연관되어진 투자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박스피를 갖고 있었던 요 상황이죠.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힘들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주식 많이 넣었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두 개 다 가지고 있지만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게 국내 주식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수많은 방송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왜 우리나라가 일본과 대만이 주식이 엄청나게 오를 때 우리나라는 왜 안 올랐을까? 그건 결국에 우리나라의 가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강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도 3만에서 4만에서 5만까지 올랐습니다. 대만도 장난 아니거든요. 대만 지수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집중된 기업 TSMC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일본은 그런 기업도 없는데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생각했던
그 자금들이 아시아 쪽에 저평가된 시장들로 자금이 다 몰려간 것이고요. 지금은 이때 아직 한국으로 돈은 덜 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그럼 그런 쪽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반도체의 수급을 조절하는 수요라고 하는 게 이 빅테크 회사가 메인인데 이들의 수요가 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갖고 있는 상식으로 보기는 그 다음에 메모리 가격이 메모리 중심이 되면서 어떤 거는 뭐 5배, 6배 이거는 도 있는데 지금은요 단기간을 어떻게 되냐 스팟 가격이라 그래서 15배, 20배까지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급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뭐 요즘은 TSMC 맡겨 있는 곳에 메모리가 없어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칩이 나와야 내가 물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빅테크 회사나 칩 회사든 뭐죠 메모리가 아무리 비싸도 갖다 둬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나왔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볼 거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쉽게 보지 말자. 두 번째로는 한국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평가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더 알게 됐고 제도적 뒷받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는 쉽게 팔지 마시라라고 좀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 한국 반도체가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신호인가요? 일단은 한국 반도체의 두 회사는 잘 되고 있다고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도 코스닥도 많이 올랐는데 저처럼 이제 펀더멘탈이나 놔두고 오랫동안 투자나 이런 기술적을 보는 사람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러니까 소부장을 같이 봐야 되겠죠. 전체 반도체로 본다면 확장하자면 소부장은 상당히 옥석가리기 필요하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옥석가리기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프라이스가 높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라인 확장 등을 통해서 수급을 확보할 것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거냐. Q겠죠. 그러니까 프라이스와 Q로 봤을 때는 일단은 프라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코스닥 회사 중에서 혹은 코스피 회사 중에서 소부장 회사들은 실제로 옥석가리기가 많이 돼야 된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소위 다른 국내 회사 말고 국외 회사까지 펼칠 수 있는. 말하자면 한미반도체 너무 올랐으니까요. 그걸 제외하고 그런 회사들이 생겼다. 그래서 특히 그런 후공정 회사들을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라고 하는 게 소재 부품 장비에서 장비는 실제로 해외사들과 경쟁력을 봤었을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높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부가치 높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소모품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소재나 부품이나 소켓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이쪽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동률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좋을 수 있겠다. 왜냐면 얘네가 큰 비용은 아닌데 이것을 다른 회사 쓰는 것보다는 이 회사 쓰는 게 낫거든요. 그럼 그냥 오랫동안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게 보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장 팹 가동을 후공정 팹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때 정도부터 제대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 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라인 증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을 짓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누가 매출의 신장을 보냐 소재 부품 장비사보다는요 실제 배관 공사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배관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중에서 요거 팹을 설계하는 회사, 그 다음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회사 이렇게 공사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반도체 가동률 활항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 초 정도가 이제 장비가 실제 입고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전후부터는 장비사들 중에서는 해외 장비사들이 훨씬 더 매출이 클 텐데 국내 장비사들 중에서 몇 개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이제 다 좋을 것이고 가동되기 한두 달 정도 전부터는 실제로 소재나 부품 같이 소모품으로 돌아가야 될 곳들이 있죠. 여기들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한번 보시고 만약에 1년 정도 후 아니면 1년 후 정도 때 가장 매출이 큰 거는 일단은 현재 라인을 짓는 곳,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소재나 부품이 들어가는 곳 이렇게 형태로 보시는 게 좀 더 보시고 왜냐하면은 얘기 드렸다시피 프라이스가 좋은 곳은 독점적 기술력이 있는데 소부장은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다. 있다고 한다면은 외려 소모품 쪽을 팔고 있는 회사들이 더 낫고요. 두 번째로는 장비 중에서는 후공정이 그나마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거가 아니면 대부분은 어떤 것이냐 매출과 가동이 발생했을 때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 어디 방송 나가거나 아니면 질문하시는 분 중에 좀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제안드리기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ETF나 반반 넣어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10에서 20% 정도 국가에서도 코스닥 쪽 장려하는 게 없지 않을까요? 그 중에 몇 개 정도 넣으시는 것 정도가 나을 텐데 좀 더 깊이, 좀 더 많은 이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는 그때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한국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가치는 올라갈 거다. 근데 이 두 회사가 너무 글로벌리 경쟁력이 강한 것이고 나머지 회사 같은 경우는 옥석 가르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국 반도체가 미국 규제 때문에 막힌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은 지금 어디에서 제일 막히고 있나요? 중국 반도체는 상당히 무서운 존재는 맞습니다. 현재 웨이퍼 생산량을 봤을 때 10% 정도 됐긴 했고요. 그 다음에 24년부터 25년까지의 중국이 전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수입의 38%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대만이 2등, 3등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이 거의 38%에 육박하게 장비를 거의 쏟아 부어서 샀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미국의 규제가 있기 전에 샀다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왜 사냐? 당연스럽게 중국은 팹을 자급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 공정이 되어지는 장비들은 실제로 미국이 수출을 막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서구에서 얘기했던 노광 장비, ASML 장비도 최신 장비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램이나 이런 장비도 실제로 중국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형태가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중국은 최신 공정을 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최신 공정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중국의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벌어진 소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중국은 일단은 돈과 사람과 자원들은 굉장히 풍부한데 소재 부품 장비를 자급화하는 것들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2010년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15년 정도 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소위 부족한 것들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긴 하는 것이고, 기술도 많이 올라갔고 5년 뒤는 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으로 봤을 때는 최신 기술력을 보통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3년 정도 뒤져 있다. 그 다음에 소재와 부품과 장비는 글로벌 SCM이라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잘 만들어졌을 때나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급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신 기술이 가장 어렵다. 그 다음에 소부장이라고 하는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설계나 인재는 많다고 하는데 반도체를 실제로 만드는 데서는 왜 계속 막히는 건가요? 반도체의 생산은 참 복잡한 경우입니다. 반도체 일하는 사람으로서 왜 우리나라 이렇게 득달같처럼 수요를 올렸고 메모리를 발전시켰을까라고 하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다 중국 분들하고 일하는 업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중국 분들 만드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도 오케이가 되는 게,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서 어설픈 사람 있고 좋은 사람 있고 있는 것처럼 중국 분들은 중국인이라고 하는 걸로 대표급에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력들은 좀 더 널널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더 빡빡할 것이고, 이것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일단 중국에서는 이 수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보다는 의사결정 권자의 상황이겠지만 한국보다는 아주 강력한 드라이빙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업계 전망인 것 같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내부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정치권에서의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알고는 있으나 현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율을 80%, 82%, 83%, 84% 까지 계속 올려야지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중국에서 현재 발생된 상황은 뭐냐? 이거를 수율이 50%가 됐다? 그러면 70% 늘리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50%짜리를 두 개 만들어 버려야지 라는 것이 행동도 있다는 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하나의 특성으로 본다면 이 반도체 산업은 무엇보다도 이 반도체 웨이퍼 하나 만드는데 웨이퍼 공정이 보통 900번 정도 공정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웨이퍼를 다 버려야 됩니다. 아주 집요한 형태의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수율을 올리는 일도 이거는 실제로 노하우가 많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시다시피 일본이 반도체를 다시 시작하지만 쉽지 않다고 하는 거. 근데 미국이 반도체의 종주금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망해가는 거.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율 문제인데요. 이 수율 문제는 반도체 전체 팹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시멘트도 넣어야 되고요. 배건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지가 탄탄해야 되는 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진동과 배관의 진동이 잘 달려있다. 그 다음에 설비를 운영하면서 설비에 갖고 있는 위치와 특성도 맞춰져야 된다. 공정 레시피도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조 잘 돼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수율인데, 거기에는 각자 업무에 있었던 노하우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위 암묵지로 되어 있는 기술들이 30년 이상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꺼번에 축적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몸을 보고 실제로 기술력을 배우고 이 상태에서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아는 분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일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항상 중요한 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 엔지니어 10명 불러와봐라. 10명 있으면 우리 레시피 다 만들 수 있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도 분명히 물론 앞서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레시피 하나, 장비 하나,
배관 하나를 만들었던 엔지니어들이 다 뭉쳐가지고 수율이라고 하는 어떤 지점을 달성을 한다면 이것이 반도체 굴기를 외쳤던 중국이 약 10년 좀 넘었거든요. 이 기간으로서 달성하기 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여전히 아주 오랫동안 반도체를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그 미세화에 대해서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엔지니어가 부족한 게 현재의 중국의 실정이지 않을까. 이거는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트러블 슈팅을 통해서 노하우가 쌓였던 걸로 볼 수 있겠고 이 노하우는 지식일 수도 있고 숙련의 스킬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무언가 있어서 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이 엔지니어의 통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그 제품에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얘기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토레지스트나 장비처럼 일본이 강한 분야가 중국에 막히면 그 영향은 얼마나 큰가요? 일단은 이번에 한일령이라고 하는 게 은연중에 내렸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당연스럽게 히토류를 막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당연스럽게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얘기하는 장비 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특히 요즘에 중요한 게 바로 포토레지스트 쪽이라고 하는 감광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201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 그때 당했을 때는 동일한 형태의 감광액인데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회적으로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 JSR이라고 하는 포토레지스터 회사의 벨기에 법인이 저쪽 서구 벨기에 쪽에 있어가지고 그걸 우회적으로 해서 일단은 수입을 했었었고 두 번째로는 국산화를 진행했다. 이 두 가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독리세미캠이나 SK 머티리얼 계열사에서 EUV 펠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일단은 우회 수출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기업처럼 일단은 국산화에 일정 정도에 다가갈 수 있는 회사도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지금 한마디로 소재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PR이라고 하는 이 유기물은 빛을 오래 쬐면 변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얘네가 성질이 안 좋아져서 버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얘네가 얼마큼 구매했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내부 정도가 지나갔을 때는 실제 포토레지스터의 수입이 어려워서 공정 자체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토가 보통 반도체 공정이 900번이면 한 40번 정도는 포토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포토가 없으면 그냥 공정을 진행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크리티컬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우리나라에게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중국으로서는 메모리든 시스템 반도체든 간에 둘 다 만들고 있긴 하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아주 앞서 있는 공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EUV PR에 관련된 EUV 장비가 없더라도 기존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실제로 국산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소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반도체의 기술 개발이나 양산 정도가 늦춰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셔서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예전엔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왜 직접 만드는 데서는 힘이 빠진 모습인가요? 지금 일본은 우리 이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엘피다라고 하는 메모리 회사, 이 회사가 D램 회사에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엘피다는 히타치라고 하는 회사와 NEC라는 회사, 이 두 회사가 실제로 합병을 해서 만들었던 회사였는데요. 근데 이 두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들끼리 메모리를 만들면서 엘피다라는 회사에서 전혀 화학적 결합은 되지 않는 물리적으로만 회사를 합병했다가 그냥 다른 팹에서 우리 다르게 만듭시다 라고 하는 걸로 가면서 또 아시겠지만 일본은 특이하게 서로 폐를 끼치지 않은 문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로 개발합시다 했던 게 전혀 시너지가 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망하게 됐었고. 근데 일본이 2016년으로 지금 메모리를 만들지 않은 게 10년이 된 겁니다. 반도체 공정을 직접 하지 않은 게 10년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키옥시라는 회사가 남긴 했지만 이 키옥시아도 뭐 상당한 지분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회사에 있는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급등한 가격은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파운드리 쪽에서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2028년에 아주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리기판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거나 왜냐하면 유리기판의 실제 소재를 일본이 가장 잘 만들거든요. 아니면 소재나 부품과 장비가 뛰어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얘기 드렸다시피 이 900번 정도의 공정을 세대별로 진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 스텝을 넘어갈 때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이 축소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물론 일본의 파운드리 쪽에 대한 라피더스는 귀추를 봐야겠지만 여전히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공정과 수율을 올리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단절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다.
그 다음에 그럴 때 이 단절 때 이미 수많은 엔지니어들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또 어딘가로 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 자원들이 부족하다. 결국에는 사람과 축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단숨에 반도체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나 대만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한국과 대만의 하나의 벽을 끼고 있는 것, 이런 것과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따라오지 못하고 일본은 주저앉은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는 어떤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나요? 네, 한국 반도체는 1부, 3부까지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한국 반도체의 독보적인 D램과 낸드라는 메모리 역할이 지금 AI 시대 때 너무나 중요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 시장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 중심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 세계 1등 제품을 두 회사가 경쟁적으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어떤 행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두 곳의 회사와 경쟁자도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아주 강력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렛대가 되겠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강력한 힘은 끝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국과 일본의 장단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중국이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소재와 장비겠죠. 장비는 근데 위험한 게, 특히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을 때 중국에 먹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산화했던 경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일본의 대항마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일본이 지금 중국한테 뭐 봐줄 수 없는 건 무엇이냐? 중국한테 히토류겠지. 히토류는 우리는 멀겠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히토류를 생산하는 것 자체의 과정에 어려운데, 이 과정은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많이 아는 고려 아연이 있죠. 여기서 잘 만들어서 미국에 이제 빽까지 지었는 상황도 됐는데, 이런 것처럼 중국이 실제로 반도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느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혜가 분명히 있겠다. 그러면 일본 쪽에는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 등을 통한 이런 것들 수출 기회를 우리가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레가시 쪽에는 강력하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메모리라고 하는 강력한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이 자기들이 부족한 점, 둘의 갈등 때문에 하지 못하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빈틈을 파고들어서 국산화 비율을 높일 것이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의 수출 비용을 높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도를 보면 앞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가 가장 잘 지켜야 할 강점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아니면 이것도 동일하게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라고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적도 동지도 없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 전략을 봤을 때 가장 강한 상대는 적이 누군가를 밝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 누군지를 밝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견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데 갔었을 때는, 미국 가서는 어떤 면에서는 중국을 욕할 필요도 없겠지만 적정한 정도의 비판을 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양안 갈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든지, 일본에 가서는, 요새 일본이 큰일 났죠.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대만 개입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상관도 없이 아메리카 대륙만 지키려고 하는 보호주의가 있는데 일본이 여전히 태평양 전략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가서도 일본에 대한 의견을 들어줬고 특별히 다른 얘기 안 했었고요. 중국에서 그런 얘기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도 동지도 없는 형태인 것이고, 근데 이러려고 치면은 우리나라가 이들에게 먹히지 않을 방법, 말하자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는 것, 이것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다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합쳐진 반도체. 두 번째로는 중국의 강한 제조업인데, 중국한테 미국과 일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조업 AI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제조업 AI에 관련되어진 피지컬 AI 발전뿐만 아니라 제조업 AI의 독특한 데이터나 일하는 방식도 만들어낼 것이고, 이것들이 다시금 반도체 개발에 활용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 두 번째로는 제조업이 있다고 하는 장점을 활용해서 각각 국가들이 불필요한 것들이나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특장점을 살려가지고 적도 동지도 없이 개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탈바꾸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준영입니다. 삼성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고 반도체 업계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한국반도체 도전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와 교육 콘텐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반도체 이야기들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국반도체,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진 회사들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대만이 미국에 아주 연결이 많이 돼서 미국 회사의 95% 이상의 반도체
반도체를 만들었던 것이 대만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TSMC처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빅테크 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됐고,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다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됐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투자든 기술적 발전이든 본인의 진로에든 꼭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